자, 이번 강의는 건축법의 두 번째 테마, 건축 허가 등입니다. 자, 이 내용도 조금 공부할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 건축법의 테마 1은 용어 정리였습니다. 용어 정리. 용어 정리는 아까 우리 적용 대상물, 적용 대상 행위, 적용 대상 지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개별 내용들을 다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테마 1 용어 정리를 잘 하시고 나서 테마 2는 건축 허가라는 제도로 들어옵니다. 자, 우리 아까 아침에 우리 오전에 이제 그 수업을 듣고 나서 강의를 이제 들으실 때 건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우리 건축물을 건축을 하거나 또는 이 대선 같은 거 앞에서 배웠었죠, 용어로. 그럼 건축 대선할 때는 관청 가서 건축 허가라는 걸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보통 한 12종류 서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도면이라든가 기타 서류들이. 그럼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착공신고라는 걸 꼭 하고 공사를 착수하셔야 돼요. 만약에 2년 안에 착수를 안 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또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공이 되면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건물을 건물주가 사용해도 됩니까? 라는 용어를 통해서 사용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수하고 나서 완공이 되면 사용 승인을 받는다. 자, 이 마지막 절차를 우리가 준공검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준공검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예전에 배웠던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처럼 사업이 끝났을 때 준공이란 말 쓰는 거고, 지금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완공됐으니까 건물주가 사용해도 되냐 이런 의미로 사용 승인이라는 용어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중 건축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물어볼 수 있고 동시에 건축허가 받을 때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자, 먼저 보시면 자, 우리 건축허가는 건축법 11조에 따라서 받습니다. 건축허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선할 때 아까 우리 앞에서 건축대선 배우셨죠? 이런 거 할 때는 사전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 여기는 일단 참고로 보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님이 원칙적으로 허가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관청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건축 허가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시군구청장, 자치시와 자치도지사님입니다. 근데 자치시와 자치도는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님이 허가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 자,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얘네들은 자, 특별시나 광역시장이 맡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아까 우리 허가권자가 여기 시군구청장이니까 시군구청장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 위에는 누가 있었어요? 특별시장님하고 광역시장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군수 위에는 기본적으로 도지사님이 있는데, 자, 도지사님은 21층 이상 허가권자가 아니고 구청장 위에 있는 특광만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통 건물은 기본적으로 구청장 허가죠.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렇게 또는 뭐 종로구 이렇게 구청장님이 허가를 하는 건데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구청장이 허가를 안 하고 특별광역시장님이 바로 허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조심할 거는 공장 창고는 제외하고, 자, 21층 이상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창고는 빼고 나머지 건물을 특별시 광역시장님이 허가를 내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도지사님은 예외적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21층 이상 건물 이런 거. 자, 구청장님이 보통 허가권자인데 특광이 예외적으로 21층을 허가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지사님은 허가권자가 아니고 여기 시장군수가 보통 우리 허가권자이면서 자, 도지사님은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도지사님은 여기 3번에 사전 승인제도라는 게 있죠. 자, 도지사님은 사전 승인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시장군수가 여기 시장군수가 보통 건축물을 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다가 21층 이상 건물을 허가할 때는 시장군수가 다음 어느 하나의 건물, 시장군수님이 구청장 빠지고요. 시장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의 건물을 건축을 할 때는, 허가할 때는 도지사님한테 사전에 내부적으로 승인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입니다. 자, 이거. 자, 여기도 공장청구는 똑같이 빼야 됩니다. 아까 우리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장님 허가하는 21층 이상 건물이
여기 구청장이 이 서울특별시장님한테 이렇게 사전 승인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요. 시장군수가 도지사님한테 사전 승인을 받는다. 21층 이상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정리를 할 때, 자, 서울특별시나 우리나라 6대 광역시에서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장님이 허가권자가 아니고 보통은 구청장님이 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21층 이상을 만나면 공장창고를 빼고 21층 이상 만나면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특광이 바로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경기도 무슨 시, 의정부시 이런 데를 가보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 시장이나 이런 군수들이 허가권자인데 21층을 만났을 때 시장군수가 도지사님한테 승인을 얻고 시장군수가 21층도 허가한다는 거예요. 도지사님이 직접 허가하지 않고 도지사님은 사전승인권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허가권자를 여러분들 호칭할 때 특별시 광역시장님까지는 21층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허가권자다. 도지사님은 특광과 같은 설의 도지사님은 허가권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신 21층에 대한 권한은 갖고 있죠. 대신 사전승인권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관청 내부적으로 승인 내주는 관청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축 허가를 공부할 때 항상 허가권자를 원칙적으로 이렇게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구청장님인데 예외적으로 여기 특광도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장님이 21층 이상에 대해서는 허가권을 갖고 있다. 구청장 위에 계시는 특광도. 자, 반면에 우리가 시장군수 위에 있는, 자, 구청장 위에 있는 특광은 21층을 바로 허가하지만 시장군수 위에 있는 도지사님은 시장군수가 21층 이상 건물 같은 걸 지을 때는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신청해서 도지사님은 21층 이상에 대한 사전 승인권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사전 승인을 대충 이해했으면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사전 결정 제도는요, 뭐냐면 사전 승인하고 헷갈리지 않게끔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건축주가 보통 땅 주인 대지 소유자입니다. 자,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정식으로 허가 신청하기 전에 일부 서류만 내서 사전에 사전 결정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건축 허가 여부, 허가 나오는지 또는 근데 규모도 있어요. 규모. 사전 결정 제도는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 사전 결정은 자, 사전 승인하고 구별을 하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사전 결정은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에 먼저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건축 허가를 정식으로 내기 전에 건축 허가 받을 때 내는 서류 중에 일부 서류를 먼저 내요. 내가지고 사전 결정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뭐를 물어보는 겁니까? 건축주가 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가서 허가 여부, 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기다 이런 것도 하나 추가합니다. 규모. 허가 나오면 몇 층까지 허가 나오는지를 사전에 미리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결정 신청이 들어가면 답변 통지가 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뭐 5층까지 상가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사전 결정 신청이 들어가서 이제 통지를 받으면 사전 결정의 신청에 대해서 답변 통지를 받으면 여기서 건축허가 신청으로 들어가는 것도 또 2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건축허가 받으면 2년 안에 공사 착수해야 되는 것도 2년이고 이렇게 사전 결정 신청을 만약에 했을 때 만약에 뭐 5층 정도 규모로 건축허가 나온다 그러면 건물이 그럼 사전 결정 통지를 받고 나서 통지받은 그 내용대로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으로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기한도 있으니까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 받으면 2년 안에 공사 착수 이런 식으로 사전 결정 제도도 추가해서 공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전 승인 제도와 사전 결정 제도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사전 승인과 사전 결정 제도. 건축 허가권자도 아셔야 되겠죠.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구청장님이 원칙. 근데 구청장 위의 특광도 21층 이상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있다. 공장 창고는 제외하시고요. 사전 결정 제도는 건축주가 건축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미리 물어보는 거. 건축허가 받기 전에 미리 건축주가 사전 결정을 신청해서 답변을 통지받으면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 이렇게. 그리고 사전 승인 제도는 시장군수가 21층 이상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도지사한테 미리 물어보는 거. 건축허가 할 수 있냐고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물어보는 게 사전 승인입니다. 만약에 사전 승인을 사전 결정으로 용어를 바꾸시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의 취소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자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2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안 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허가의 제한하고 허가의 거부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허가의 제한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우리 허가권자보다 상급자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허가권자는 뭐 여기 특별시나 광역시장님, 그다음에 뭐 시장, 군수, 구청장, 아까 우리 뭐 자치시와 자치도 이렇게 있었죠. 자치시와 자치도도 있었고, 그럼 이렇게 특광이나 시군구청장 위에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 상급권자니까 이 국토부 장관님이 특광이나 시군구청장한테 건축허가를 당분간 받아주지 말아라, 이렇게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건축허가의 제한은 건축허가를 당분간 받아주지 말아라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얘기니까 우리 그런 개념을 좀 보셔서, 자, 지금 보시면 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법정된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 뭐 국토부 장관님은 뭐 국토관리라든가 국방문화재 이런 사유가 있고, 시도지사님은 뭐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 같은 그런 사유가 있으면 건축허가나 착공을 처음에 2년 정도 이내에서 제한을 해가지고 허가를 안 받게끔, 허가 신청을 내더라도 허가 신청을 받지 않게끔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가 신청서를 내도 허가 신청을 안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더 연장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제 최대 우리가 이제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나 시도지사가 어떤 법적인 사유가 있으면 건축허가권자의 허가를 또는 착공을 제한을 해서 허가 신청을 내도 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말아라 이렇게 제한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의 제한 제도를 좀 보시고,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네요. 누가? 장관님이나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 신청을 내도 허가를 받지 말게끔, 허가 안 받주게끔 제한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허가의 거부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우리 건축허가 신청을 냈을 때는 허가 신청한 내용이 한국 건축 규정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또는 건축법 같은 관련 법이 있는데, 건축법이나 한국 건축 규정 같은 것들을 잘 지켰으면 허가를 내줘야 된답니다. 자, 우리 건축허가는 기본 성격이 기속적 허가라고 그래요. 자, 우리 건축허가는 기속적으로 허가한다. 이 무슨 뜻일까요? 기속적 허가란 맛은 건축법이나 한국 건축규정에 위반이 없을 때는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기속적 허가에 예외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 하면, 자, 위락이나 숙박설입니다. 자, 위락설, 술집 같은 거, 숙박설 같은 모텔이나 호텔을 건축허가 신청을 냈을 때 걔네들이 한국 건축규정이나 건축법에 위반 사항이 없을 때, 자, 원래 다른 건물들은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건축법 위반 사항이 없으니까. 근데 위락이나 숙박설은 건축법에 위반이 없더라도 주거나 교육 환경 같은 거에 안 맞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허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 심사를 해봤더니 건축법이나 한국 건축규정에는 위반이 없습니다. 건축법은 뭐 안전하게 짓고 미관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한국 건축규정에 모두 맞더라도 이게 주거나 교육 환경이 안 맞아서 막 인근의 주민들이 막 일종의 항의를 하거나 뭐 데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위락 숙박설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위락 숙박설은 건축허가 거부 대상이 된다. 건축법에 아무런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주거나 교육 환경 때문에 안 맞으면. 참고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건축허가 거부할 수 있는 것들, 기속적 허가의 예외라고 그래서, 자, 우리 건축허가의 거부 대상에서는 우리가 그 지하층에다가 주거용 건물을 짓겠다. 상습 침수 구역인데, 상습적으로 침수가 나는 구역인데 지하에다가 주거용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도 건축법에 위반이 없더라도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위락 숙박이 더 중요합니다. 지하에다가 주거용 건물 짓는 것보다는 위락 숙박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자, 우리 허가의 제한은 허가권자보다 상급관청이 어떤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말라고 이렇게 제한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착공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2년 이내로 제한하고 1년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허가의 거부는 기속적인 허가에 대한 예외로서,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갔을 때 건축법이나 한국 건축규정에 위반이 없을 때는 허가를 내줘야 된답니다. 기속적 허가인데 거기에 대한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위락 숙박이 주거나 교육 환경이 안 맞았을 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 신청하는 사람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 건축허가 신청은 보통 땅 주인이 신청하는 거죠. 대지 소유자가. 다만 사용할 권한을 가진 사람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임차인 같은 거, 임차권자, 지상권자, 이렇게 토지에 대한 이런 용의권 같은 거 가진 사람들도 건축허가 신청을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건축허가 신청은 대지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대지에 대해서 이렇게 용의권, 사용할 권한을 가진 사람도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축 신고라는 개념으로 가시는데요. 여러분들 건축 신고는 뭐냐면 아까 우리 앞에서 건축 허가에서 하나를 이제 바꾸시는 거죠. 건축 허가에서 이 14조로 가시면 이 소규모 건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것들이 다 소규모네요. 여기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부터 6번까지 대표적인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건축 허가가 아니라 여기가 신고로 바뀝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절차가 기본적으로 우리 건축 허가였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축 허가였는데 자, 이 절차상에서 여기 허가라는 절차가 신고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 11조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건축 대선하는 것인데 여기 뒤로 와보니까 건축 신고라는 개념으로 14조로 여기가 바뀌는 겁니다. 왜? 건물의 건축 공사 자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자, 이게 소규모입니다. 이게. 그럼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아까 좀 전에 우리 앞에서 건축이라는 용어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축, 개축, 재축도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축, 개축, 재축하는 사이즈가 85제곱미터 이내입니다. 자, 가령 기존 건물이 개축이 된다. 그럼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철거, 개축이라는 게 전부나 일부 철거인데 기존 건물이 80제곱미터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면적이 그래서 우리가 뭐 기존 건물의 뭐 연면적 같은 경우가 80제곱미터를 전부를 철거하고 똑같이 80으로 지으면 이 85제곱미터 이내에서 개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축하는 사이즈가 80 그러면 문제가 나오면 85제곱미터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신고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90제곱미터를 개축하면 90제곱미터 개축을 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85 이내를 벗어나기 때문에 초과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전히 허가라는 걸로 보셔야 돼요. 자, 증축, 개축, 재축이라는 게 건축 신고 대상으로 나오려고 하면 85제곱미터 이내. 자, 그 다음에 요 2번하고 여기 지금 4번을 보셔야 돼요. 요거는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 자, 아까 증축, 개축, 재축은 여기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근데 여기 지금 2번하고 4번은요. 얘네들은 보세요. 자, 관리 농림 자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이라는 땅 안에서 자, 연면적 200면이고 3층 미만으로 건물을 건축한다. 요건 우리가 신축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을 만약에 제가 180으로 설계하고 층을 2층으로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관리나 농림 같은 지역에서 주로 시골 지역이겠죠. 도시 지역이 아닌 관리나 농림 자연 같은 데 가서 자, 연면적을 180으로 설계하고 층을 2층으로 설계하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을 둘 다 맞춘 거예요. 여기 2고기 때문에 둘 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건물 사이즈를 내서 고로 신축할 때는 신고 대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제가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을 250으로 설계하고 층을 2층으로 설계하면 여기 200이라는 사이즈를 벗어나죠? 그럼 그때는 여전히 허가받고 신축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관리 농림 자연에서 200 미만, 3층 미만 건물의 신축. 여기서 말하는 건축은 신축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가 이런 방제지구가 들어와 있으면 신고를 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게 들어왔을 때는 200 미만, 3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뺄 수가 없이 여전히 허가 쪽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이건 예외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하나 더 볼까요? 2번 밑에 5번, 4번을 보세요. 자, 4번 요 앞에 장소가 없습니다. 그냥 연면적의 합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의 건축, 이것도 신축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한 신축은 아까 우리 관리, 농림, 자연환경에서는 200 미만, 3층 미만이고 여기가 4번이 바로 도시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관리, 농림, 자연에서는 2번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신고 쪽으로 빼시면 되는 거예요. 관리, 농림, 자연에서는 200 미만, 3층 미만으로 빼시는 거고 4번에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의 건축은 관리, 농림, 자연이 아닌 나머지 도시지역에서는 사이즈가 200보다는 100으로 줄어요. 반으로 줄어서 그 정도까지만 신축할 때 신고를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 2번, 4번 정도로 좀 보시고 여기 3번에 이 대선공사도 원래 대선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이즈를 맞춰서 이 정도 사이즈 내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맞춘 건물에 들어가서 대선할 때는 신고로 나올 수 있고 3m 이하의 증축 높이 그다음에 공업지역에서 우리 공장 같은 걸 지을 때 2층 이하고 500제곱미터 이하로 공장 지을 때도 신고 대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주로 이제 1번, 2번, 4번을 위주로 공부해 보세요. 1번, 2번, 4번은 꼭 우리가 건축법상 신고 대상으로 빠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다. 그럼 아까 제가 건축 허가 대신 신고하고 졌으면 그럼 뭐예요?
착공신고하고 공사를 착공신고 또 따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신고랑 다른 거예요. 착공신고하고 공사를 착수하는데 여기 1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신고한 사람 아까 우리 허가는 2년인데 건축 신고한 사람은 1년 안에 공사를 착수 안 하면 1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안 하면 신고 여력이 상실됩니다. 1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그리고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되면 사용 승인 똑같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허가 사용 승인, 그다음 건축 신고 사용 승인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자, 다음에는 건축법 29조로 이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짓는 경우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건축허가나 건축 신고 대상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사전에 허가권자랑 협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협의가 건축허가나 신고 대신 29조로 받는 겁니다. 29조로 짓는 건물은 여기 착공신고 배제고 사용승인도 배제로 되어 있다고. 여기 기간도 없습니다. 공사를 아무 때나 착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물 건축할 때는 허가권이랑 사전에 29조 협의하시면 건축허가나 신고 같은 걸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 중요한 시험 문제 하나 나올 예상 문제가 있는데,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 대지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요 지상이나 지하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해가지고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삼아서 추가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짓게 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도서관 건물 지상 지하 여유 공간이 있으면 이런 주민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1종 근생 같은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종 근생 같은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종 근생이나 2종 근생 중에서 특히 이제 여기 2종 근생 중에서 이런 장의사라든가 이 다중생활시설 이런 것들은 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종이나 2종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요 1종이나 2종 근생 중에서 여기 2종 근생 중에 여기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술소 같은 경우는 제외한 이런 것들을 제외한 2종 근생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1종 근생은 대부분 다 들어갈 수 있고 2종 근생 중에서 장의사라든가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단란주점 같은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2종 근생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공연장이나 전시장도 가능하고 우리 병원 같은 의료시설도 가능하고 교육 연구시설도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노유자, 운동시설도 가능한데 이 업무시설 중에서 오피스텔이 빠진다는 사실도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즘 정의를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1종 근생 같은 거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자, 2종 근생 중에서 장의사나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같은 것들을 안마술소를 제외한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2종 근생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리고 공연장, 전시장, 의료, 교육, 연구가 이런 여유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동도 가능한데 이 업무시설 중에서 오피스텔을 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 문제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건물 대지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이 아닌 것은 2종 근생 중에서 다중생활시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오피스텔 같은 걸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외하시고 설정할 수 있다. 주민 편의시설을 이런 것까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건축법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가설건축물 같은 규정이 있는데 우리 가설건축물은 좀 잠깐 쉬었다가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